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요즘 순례에 나서는 여행객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순례길 하면요, 산티아고 순례길 떠오르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스페인과 프랑스 접경에 위치한 800km에 이르는 굉장히 긴 순례길이죠.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방부 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DMZ의 한국의 산티아고 길, 일종의 평화의 길을 잘 만들어서 안보에 전혀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이 가보게끔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DMZ 철책선은 155마일, 그러니까 철제 길이만을 따지면 248km이지만 구불구불 이어진 길의 전체 연장을 이어보면 그보다 한 200km는 더 길어진다고 합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분단의 땅을 가로지르는 DMZ 통일을 여는 길 조성 계획을 내놨습니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286억 원을 들여서요, 강화에서 고성까지 456km 횡단 도보 여행길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세웠습니다. 연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해서 2,500억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이란 기대도 내비쳤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 있습니다. 어느 곳에 매설돼 있을지 모를 지뢰 안전 문제, 65년 동안 보존된 생태계에 대한 파괴 문제 등 반대론자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촉즉발 분쟁의 현장이 역설적으로 생태계 보존이란 결과를 가져다준 비무장지대에 남과 북을 종단으로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연결에 더해서 남북을 횡단으로 가로지르는 평화의 길을 걷게 될 날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12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택시 타는데 많은 불편들을 겪었다고 하는데, 예, 실제로 시위, 집회, 이것은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되고 끝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나마 이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어제 추사는 12만 명 참여했다, 네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참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네, 하여튼 상당히 좀 많이 참가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전국에서 다 올라오셨다는 거죠. 예. 택시 기사분들이. 그 바람에 전국 주요 도시들이 다, 예, 택시 타시는, 네네, 분들이 좀 상당히 애로를 겪어야 했던, 네네,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 그 행사에 사실은 또 우리 정치인들도 참여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관련 TF를 지금 맡고 있기도 한데, 또,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예, 야유, 물병 세례가 또, 예, 이어졌고, 그 반면에 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환호를 받는, 네, 예, 굉장히 또 이례적인 또 그런 광경이, 예,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요즘에는 정부의 비판적인 분들은 다 우리 당으로 오세요. 네네. 예, 이런 전략으로 지금 이제 가는 것 같은데, 네, 글쎄요, 본인들도 집권 하면 이 공유경제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예,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그 생각이 참 교차하더라고요. 저는 그 현장을 보면서 정치인들이 나섰을 때 그 많은 분들이 보이는 반응이 참 아이러니했어요, 저는. 자, 그리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딸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는데, 네, 김성태 의원 쪽에서도 또 물론 반격이 있긴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국정조사 얘기까지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한 매체가, 김 전 원내대표 딸이 2011년에 이제 KT 경영지원실 KT 스포츠단의 계약직으로 채용될 때 정식 채용 절차 없이 비정상적인 통로로 채용됐다. 네네. 퇴직하고 또 자회사 분리한 자회사로 또 채용되는 과정도 석연치 않다. 예. 이제 이런 내용의 이제 보도가 나온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 전 원내대표는 허무맹랑한 소설이다. 네네. 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대한 물타기다. 그러면서 이제 반발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쪽에서 이제 이것도 국정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국정조사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고용세습 관련해서 지금 할 예정 아닙니까? 네네. 거기에 이제 증인으로 출석해라 하니까 좋다.
예, 즉각 수용한다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문준영 씨 이 취업 특혜 의혹도 함께 하자라고 또 이렇게 맞받아 쳤어요. 네네. 김 전 원내대표는 뭐 좀 묘하게도 또 KT 자회사 노조위원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 딸 채용 당시에 또 관련 상임위원회를 또 거치기도 해서 이게 지금 이제 상당히 좀 의구심이 좀 많이 유발이 되는 상황인데요. 네네. 결국은 이제 사실이 뭐냐 이게 조금 더 규명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리고 저도 북한 입장이라면은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이게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이 지난번에 통과가 됐는데 네. 사실 이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 결의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엔 미국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또 풀 것으로 보이는 그런 스티브 비건 그 특별대표의 얘기가 있었어요. 네. 자, 이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죠? 비건 특별대표의 그 행보가 연일 조금 이제 관심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네네. 상당히 유화적인 발언 또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착 직후에 미국 국민의 북한 여행 금지 이 조치 재검토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했었고 예. 또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가능성도 이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는 또 판문점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 남북의 비무장화 조치 이행 상황을 이제 점검했고요. 이건 마치 나와라 최선희 뭐 이렇게처럼 보이기도 해요. 네. 예, 또 오늘 열릴 그 한미 그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그 우리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지만 이 사실은 보류가 된 800만 달러 인도적 지원 허용 조치 방안을 또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아마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대북 인도적 지원 부분과 관련해서는 유엔 안보리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제 이미 결론을 내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찌됐건 그 미국 정부가 한편에서는 지금 당근을 지금 제시를 하면서 빨리 대화에 좀 응해라. 뭐 그런 그 지금 제스처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안타까운 이 사고요. 강릉 펜션 사고 사망 학생들 발인이 오늘입니다. 네. 뭐 가족들이 이제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르겠다라고 지금 희망을 해서 지금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번 사고로 숨진 학생 한 명은 오전에 이제 발인이 있다 그럽니다. 나머지 2명은 이제 낮에 진행이 된다 그러고요. 이론 속에서 가장 먼저 의식을 찾았던 학생은 오늘 퇴원을 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친구들은 아직 지금 자기 친구들 3명이나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또 의식을 찾아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그 또 다른 학생들 2명. 꽤 지금 많이 회복이 됐나 봅니다. 뭐 대화 가능할 정도가 됐다 그러고요. 중환자실에 남은 학생 2명도 이렇게 부르면 눈을 뜨는 수준 정도까지 회복이 됐다 그러고요. 이제 2명 정도만 이제 남은 상황인데 다 회복이 빨리 됐으면 합니다. 경찰이 지금 사고 원인 규명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보일러는 무자격자가 설치한 것으로 이미 확인이 됐죠. 배기관과 연통이 언제 왜 어긋났는지 이거를 지금 수사 중인데 설치 후에 누군가 손을 댔을 가능성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지문 감시까지 지금 이제 고려 중이라 그럽니다. 또 이런 속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이 2번이나 가스 점검을 하고도 적합 판정을 내린 사실도 오늘 또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펜션 사고가 이번 사고로 끝났으면 하는데 유사한 사고가 좀 계속 좀 이어지고 있어요. 관련된 소식을 저희들이 일부에서 이 박사님 브리핑 끝난 다음에 전문가 연결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린이들 장난감인데 이게 액체 괴물이라고 불리는 장난감인데 저도 보면 알겠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제 국가기술표준원이 그 어린이 제품, 생활용품 한 1,300여 개 제품 이렇게 안전성 조사를 최근에 했답니다. 그 결과 이제 액체 괴물로 불리는 이 슬라임 제품이라 그러는데요. 그게 한 190개 정도나 나와 있다 그럽니다. 시중에. 근데 그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한 76개 제품에서 이 호흡기 질환,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흔히 알려져 있는 그런 성분들이 다량 지금 이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돼서요. 이것도 지금 이제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그래서 리콜 명령을 다 이제 내렸는데 그 제품 확인이 가능하다 그럽니다. 제품 안전정보센터 그리고 행복드림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집에 혹시 액체 괴물 이 장난감이 있으신 분들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강릉 펜션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던 서울 대성고등학교 학생 3명이 의식을 회복하고 그 가운데 한 명은 오늘 퇴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학생 3명의 발인 오늘 엄수가 됐죠.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없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인재였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 이와 유사한 사고가 언제든 또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 우려가 있습니다. 후속 대책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실효성은 있는지 전문가 연결해서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공하성입니다. 예, 안전점검 소홀. 이 문제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금 느끼게 하는 사고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걸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좀 대처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네네. 평상시에 수시로 잘 점검을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개선해 나가는 이런 네네. 모습을 이제부터는 정말 보여줘야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의무화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평가가 대체적인데 그러나 소 잃고 나도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낫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늦었다고 볼 수 있지만 법으로 규정을 하고 네네. 이것을 소급 적용해서 예. 뭐 모든 농어촌 민박 포함해서 이런 펜션 이런 곳에다가 네네. 이런 일산화탄소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이런 것들을 설치한다고 하면 예. 앞으로의 이런 안타까운 사고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더불어 그 일산화탄소 경보기뿐만 아니고 그 LPG나 LNG가 누출되었을 때도 작동하는 경보기가 또 따로 있거든요. 예. 그 경보기도 부가적으로 설치를 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펜션 이런 같은 숙박시설뿐만이 아니라 일반 주택, 식당 뭐 굉장히 많죠. 이런 그 경보기를 설치해야 될 곳을 따져본다면? 네, 맞습니다. 다행히 이제 식당 같은 곳은 이제 가스 누설 경보기라고 해서 네네. 금방 말씀드린 LPG나 LNG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네네. 또 이를 혼동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게 가스 누설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제 안전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일반적인 그 가스 경보기는 말씀드린 LPG나 LNG 경보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누출됐을 때는 그건 또 경보하지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부가적으로 설치를 해야지 예.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예. 이번 그 사고를 보면은 그 보일러 배기관에서 이렇게 어긋나 있는 그쪽에서 배기가스가 누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눈으로 네. 봐도 확연하게 배기관의 그 이음새가 이렇게 틀어져서 틈새가 확연하게 드러나 보였는데요. 이게 왜 아무도 이걸 몰랐을까요? 보일러 점검을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가스 공급업체에서도 1회나 2회 정도 하는데 네네. 보통 이제 가스 그 공급업체에서 점검을 할 때는 그 가스 누출 검지기를 가지고 예. 그 LP 가스가 누출된 것만 주로 확인하다 보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을 미처 체크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농식품부에서 이게 하는 것은 그 농촌 그 펜션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한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농어촌 민박이라고 해서 이제 농어촌에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어떤 수익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민박을 허용한 것이죠. 네네. 그러면서 많은 부분을 완화시켜 주었는데 완화시켜주면서 이 안전에 대한 이런 규정까지 완화시키다 보니까 네네. 이런 또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교수님 보면 이번 펜션 보일러를 설치한 사람이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 업자가 설치를 했다. 뭐 이런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뭐 자격자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네. 이 무자격자가 설치를 한 것이죠. 예, 무자격자가 또 시공할 경우에는 또 벌칙 조항도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네. 이것이 뭐 별도의 또 신고 없이는 적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또한 이게 무자격자가 시공을 하면 네네. 또 싼 가격에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무자격자가 시공을 했을 때 적시적시 신고해주는 이런 바람직한 안전 문화도 갖춰야겠습니다. 이게 벌칙 규정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그 이전에 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하는 어떤 인식의 전환이 좀 먼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인식 전환이 없이는 네네. 이게 확인하기 쉽지 않거든요. 예. 건물 내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인식 전환을 먼저 가진 다음에 또 필요하면 벌칙을 강화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저희들 취재를 하다 보면은 안전점검을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으니 표본조사를 한다고 그랬다가 이번에 이제 문제가 터지니까 농림부에서 전수조사 실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뒷북대책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전수조사 실시하는 것 이거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아닌가요? 전수조사하는 것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너무 보여주기식 너무 급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또 잘못하면 또 일회성으로 또 그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요시설부터 바르게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차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현장에 막상 가보면요. 이게 전수조사를 실시할 때 강릉시 같은 경우에 이제 점검을 보건소 측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네. 가스보일러 관련해서 점검할 규정이나 측정할 기구도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점검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모양이죠? 네, 보건소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사실은 전문 인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전문가와 별도로 동행을 한다든가 또 부가적으로 어떤 점검 기기를 대여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단지 보건소에서는 그 대신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가정에서 봤을 때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구입해서 설치를 해놓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맞습니다. 이 경보기 제품 관련 규정 같은 건 별도로 따로 마련되어 있는가요? 왜냐하면 이 경보기 자체가 또 부실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 생산되는 이런 제품들은 어떤 안전점검 기준을 통과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주택은 아예 경보기조차도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이건 또 법을 또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되기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설치 방법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부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구입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설치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교수님, 이미 보도가 된 사안입니다만, 온수 매트, 그러니까 텐트 안에서 이제 야영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온수 매트를 사용하는데 그 온수 매트를 덮이는 것이 이제 부탄가스를 이제 활용하는 모양인데요. 이게 부탄가스를 잘못 작동을 해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단 말입니다. 캠핑하는 도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경우 사전에 좀 대책을 어떤 식으로 세워야 할까요? 사실은 이 규정은 이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난 9월 문체부가 이 야영 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안을 마련했는데 그 시행이 이제 내년 1월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일산화탄소 경보기만 설치한다고 또 되는 것은 아닙니다. LP 가스도 노출될 수 있거든요. 그 LP 가스 경보기도 설치하도록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일산화탄소 이제 경보기 또 가스 누출됐을 때 작동할 수 있는 경보기를 동시에 함께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사고로 우리들이 좀 가져야 될 교훈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좀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실까요?
우리는 지난번에 그 캠핑장에서 두 가족이 안타깝게 희생을 한 몇 년 전에 그런 사고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문체부에서 캠핑장이 이거 위험하구나 해서 이게 법안을 마련했는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그럼 설치하자 이런 규정을 마련했는데 그 캠핑장만큼 위험한 이런 농어촌 민박 지역에는 그 부분을 또 제외된 것이죠. 네네. 쉽게 말하면 딱 그 부분만 텐트면 텐트, 뭐 펜션이면 펜션 그 부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만 그 부분만 법을 개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는데 이와 비슷한 사항들도 항상 둘러보고 문제가 없는지 체크해서 관련된 부분까지 법을 개선하고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석대 소방방재학과의 공화성 교수였습니다. 1부 마치겠고요. 2부에 돌아오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죠. 출발 새 아침 원로가 전하는 탁월한 식견과 이야기 출발 원탁회의. 네, 원로들의 탁월한 식견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출발 새 아침 원탁회의 시간입니다. 현안이나 이슈의 맥락과 본질을 꿰뚫어보는 시간이죠. 자유한국당 이슈를 오늘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쇄신 과연 한 것이냐 아니면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냐 이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로부터 관련된 이슈를 질문해 보도록 하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 달 전에 저희들 출연하셔서 말씀하셨을 때 최소한 15명은 잘라야 한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한국당 쇄신 이루어졌다고 보시는지요? 최근에 당협위원장 21명을 이제 퇴임시켰지요. 네네. 그게 친박이 몇 명 있고, 그다음 비박이 몇 명 있다고 그러는데, 네네. 그 21명 중에는 이 자동적으로 다음 총선거에 나올 수 없는 그 사법 처리 중에 있는 사람이 6명인가 거기 있지요. 예. 정치 도의상으로 친박, 비박 따질 것 없이 그 사람들은 물러서야 할 사람들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본원적 친박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여전히 상당수 남아있고 제 기준으로 봐도 그게 한 10명 정도는 빠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네. 이게 이 탄핵 사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 국민들이 네네. 정확히 봐야 할 것이 탄핵에 찬성한 비박,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다. 그러니까 비박이 더 책임이 있다. 예. 라고 하는 친박의 주장은 원인을 네네. 무시한 주장이에요. 원인. 예. 원인은 탄핵 사태에 이르게 된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폐쇄적이고 이 불소통하고 하는 그런 리더십으로 결국은 최순실이라는 요소도 꼬여들게 되고 그리고 이 공천 파동을 일으켜가지고 비박을 몰아내버렸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선거에서 과반수 패배하게 됐고 그러자 이제 바깥 여론이 나빠져갖고 이제 이 탄핵 사태에 접어드니까 그 서름을 겪었던 사람들이 이게 정치는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념이나 이런 것보다도 아주 기본은 인간관계 감정이라는 거 그거 절대 무시할 수 없지요. 네네. 그럼 이것을 감정적으로라도 좀 다스렸더라면 우리가 그다음에 공천 판을 대단히 잘못했다. 예. 대통령이 그런 리더십도 발휘하지 않고 이게 탄핵은 기각될 게 분명하다. 이렇게 내팽개쳐가지고 네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더 잘라내야죠. 네네. 자, 그러면은 이번 한국당 쇄신 문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좀 총평을 하고 계시는 건지요? 네, 그러고 이제 곧 전당대회 있을 모양인데 네네. 이게 인적 쇄신을 국민 기대치만큼 아직도 미흡하고 무엇보다 제도 개선입니다. 네네.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하는지 좀 두고 봐야 되는데 별 개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당협위원장을 그대로 존치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네네. 당협위원장이라는 건 결국 중앙당에서 지명하는 것이니까 예. 중앙당의 실세들이 당협위원장을
사실상 지명하는 것이니까. 네네. 그 당협위원장이 차기 지역구 공천에서 당연히 90% 이상 기득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제 주장은 중앙당의 제왕적 대표 체제를 이게 깨라. 네네. 미국식으로. 예. 대표 체제 없이 그리고 이 국회의원 공천은 철저히 해당 지역의 책임 당원과 유권자들에게 맡겨라. 미국처럼. 네네. 그러면 당협위원장이 필요가 없지요. 예. 그렇게 해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원내 중심으로 당이 운영되지 대표 체제로 위계 질서에 따라서 대표 밑에 무슨 정책위가 있고 대변인이 있고 사무총장이 있고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을 정당의 부속품으로 만드는 이걸 깨라 이거지. 예. 전당대회 이후에 들어설 새 지도부도 그와 같은 사고의 연장선상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과거의 연장선상에 똑같은 전당대회를 지금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럼 도루묵 되는 것이지. 예. 인적청산도 제대로 안 해. 그 과거 같은 전당대회가 대표 뽑아가지고 결국 당원 협의회 체제 이래가지고 자기 공천도 그 대표 체제에서 중앙당에서 좌지우지하겠다면 옛날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네네. 뼈를 깎았다고 하더니 손톱만 깎았다 이런 자조적인 혹평도 나오고 있고 그러는데요. 여전히 계파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에서 한국당이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지요? 아니 그러니까 중앙당의 제왕적 대표 체제를 유지하는 한 새로운 계파가 다시 생기는 것이죠. 네네. 새로운 계파가.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걸 원천적으로 없애는 방법은 헌법 8조에 근접한 중앙당 제왕적 대표 체제 없애야 돼. 예. 그러면 다른 당 그러잖아요. 네네. 이 자유한국당은 정권을 임기 중간에 빼앗기고 놓친 정당입니다. 네네. 그렇다면 다른 당은 중앙당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네네. 이 자유한국당은 반성적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전환을 하라 이거야. 예. 새 지도부 들어서서 그 새로운 대표가 선임이 되고 이럴 텐데요. 그 이전에 지금 전 대표를 지낸 그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홍카콜라 이런 방송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한때 제명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여전히 평당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많은 화제를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홍준표 대표가 그 페이스북 등의 그 이견을 발표하는 이견의 흐름은 네네. 저는 그 대체로 제가 동의합니다. 예. 다만 표현 방식 좀 거칠고 네네. 그다음에 좀 예의를 안 지키고 그런 점이 좀 안타까운데 예. 그런 것만 자제한다면 홍준표 전 의원이 하고 있는 얘기의 흐름은 저는 옳다고 보고 네네. 홍준표 전 의원이 다시 대표 나오느냐 하는 것은 여전히 중앙 집권적 제왕적 대표 체제에 나오겠다는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네네. 그게. 홍준표 대표뿐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지금 당권 투쟁에 전 총리 한 사람 황교안 누구 나온다 하는데 이게 총론도 바뀌지 않는 구시대적인 중앙당 체제를 전제로 해가지고 또 이게 언론에 자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네네. 그러니까 이 근본을 깨버려야 된다니까 중앙당 체제를. 네네. 안 그러면 희망이 없어요. 정치권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뭐가 좀 합의되는 듯 하다가 최근에 또 이견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국민들이 이게 잘 모르는데 정확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정당 득표율로 가지고 국회의원 수를 나눕니다. 네네. 나누고 지역구에서 나눠가지고 지역구에서 당선된 숫자를 그 나눈 숫자에서 빼고 나머지를 비례대표로 이제 임명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비례대표라는 것은 순서를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1번서부터 쭉 세워가지고 그 정당이 15명까지 된다 할 때에 줄을 세우는 거거든요. 네네. 그 상위 서열에 들어가야 당선이 될 거 아닙니까? 예. 이 줄을 어떻게 세우느냐? 여전히 중앙당이 세운다, 중앙당. 네네. 중앙당에 누가 세우냐? 현재 같으면 실권자들이 세우지요. 예. 제왕적 대표와 그 기득권자들이 줄을 세우지요. 네네. 이런 중앙당에 지금 줄 세우는 거 맡길 수 있습니까, 이게? 네네. 이 부패한 정당들이 지금도 전국구라 비례대표로 한 50석 나누어 갔는데. 예. 저는 이 국회의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네. 각 당이 거기에 배정된 비례대표 순서를 정할 때 이게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정하느냐. 그게 전부 밀실 야합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선 헌법 8조에 정해져 있는 정당의 민주적 조직과 운영,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네. 제왕적 중앙집권적 대표체제를 깨버리지 않은 한 네네. 이게 가짜 국회의원, 엉터리 국회의원을 또 생산하게 된다.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반대하고 예. 저는 그나마 현 수준에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려고 그러면 국회의원이 말이죠. 220명 수준이어야 그게 헌법 취지에 맞습니다. 헌법에는 200명 이상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네. 200명 이상 무한대로 할 수 없고 200명에 근접한 200명에 가까운 그게 200명에서 한 10% 보탠 한 220명 선 이게 헌법 취지거든요. 현재 지역구 수보다도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역구를 299명을 해놨으니까 네네. 그거는 너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걸 줄여야 돼요. 그리고 299명 유지한다고 한다면 한 99명쯤은 북대가지고 일본이나 미국처럼 상원 개념을 네네. 상원 크게 시도 단위로 여러 명을 뽑는 거 네네. 직접 뽑는 거 직접 네. 비례대표가 아니고 그리고 소선거구에서 한 200명 뽑는 거 상하원제로 이거는 4.19의 민주당 때에 민의원, 참의원, 상원 하원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방식대로 하면 그나마 정당의 부패를 방지할 수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민심도 어느 정도 수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인데 제가 이걸 YTN을 통해서 제안해봐야 지금 국회에서 저처럼 이걸 제안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네. 근데 이걸 한번 검토해보기를 국회의원들에게 내가 건의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이슈 시간을 좀 질문 몇 개가 더 있는데요. 시간상 좀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 네, 출발 새 아침 3부에서는요, 최근에 이슈가 됐다가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하시는 분들 참 많은 것 같은데, 유치원 3법 관련 당사자인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나오겠고요.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까지 나와서 토론회 제안을 통해 가지고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8시 뉴스 듣고 돌아오도록 하죠.